네, 안녕하세요. 3월 10일에 시행된 제2회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행모의고사는 2024년에 실시가 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주제를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나 문제가 지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번에 실시가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환에서 별도 자료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이죠. 자, 문서 제출 신청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적시 항고 등으로서 불복할 수는 없다. 자, 아니죠. 해설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서 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신청 기각 결정이든 문서 제출 명령이든 모두 적시 항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동영상 파일은 검정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 파일은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검증물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과 보기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을 먼저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 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참가인이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참가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자, 비록 그 상고 이유서에 예비적으로 보조 참가인이라는 표시를 덧붙였더라도, 자, 그렇게 되겠죠. 자, 당사자 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어떻게 보아줄 수는 없다. 자, 보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로 보아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한 그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 누가 이제 상고를 제기를 합니까? 자,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해요. 자, 이럴 때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요 피참가인이 되겠죠.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자,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를 할 수 있느냐? 자, 소를 취하할 수 있죠. 자, 그렇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문은 소취하지만 나머지 두 개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소취하, 상소취하, 재심의 소취하. 그래서 보시면 요 상소취하하고 재심의 소취하는 불이익한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보조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4번의 경우도 요 밑줄과 형광 표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중복된 소재기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을 먼저 볼게요. 자, 중복 소송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 혹은 그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는 비록 확정이 되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아니죠. 자, 확정이 되었다면 그렇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 기판적인 문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머지 지문들도 볼 텐데, 여기 이제 보기 1번 지문은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도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해설 자료를 보시면 우리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만 W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도 잘 읽어보시면 정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 A, B, C 등이 있겠죠. 이때 A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B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C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때요?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을 해요. 따라서 어떻다? 소송문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각자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같은 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소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피보험자를 대위를 해서 보험회사,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얘기를 하겠죠. 자,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피해자가 그 피보험자를 대위를 해서 다른 피해자의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금 청구를 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피해자 A가 청구한 거하고 다른 피해자 B가 청구한 것은 각자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판례는 그 중복소송 부분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술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 청구소송. 자, 요거하고 그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서로 간에 같은 소송이 될 수가 없겠죠. 얘는 이행의 소이고 얘는 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소에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시킵니다. 자, 보기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혹은 이시에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해소를 제기를 합니다. 즉 사행위 취소해소를 제기하면 이때 이 사행위 취소해소는 채권자 대위 소송과 다르게 각 채권자 자신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소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채권자 대위 소송과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선정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정답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선정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정 행위를 했을 때 이 선정 당사자인 원고를 선정자로 표기를 했을 때 이게 위법하냐? 아니죠.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문 1번도 볼게요. 자, 선정 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를 해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차 중단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소송 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그 판결은 이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보기 2번도 한번 여기 밑줄과 형광 표시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도 볼게요. 자,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을 때 이때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어때요? 이제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해서 소송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당사자 모두가 죽거나 자격을 잃었느냐, 혹은 그 중에 일부만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었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사망한 경우 이때는 중단되지 않고 만약에 모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냐 모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이제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먼저 볼게요. 자, 항소심 계속 중에 원고가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수감 이렇게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이 되면 자, 종전 주소로 송달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자,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원고에 대해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 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변론 제기 기일 통지서를 송달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밑줄 친 것처럼 이런 문구가 들어가도 일단 모두는 뭐예요? 효력은 없습니다. 자, 어떤 송달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공시 송달만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해설 나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올해 2024년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송달만 여기 보시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게 되면 얘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는 다 효력이 없지만 어떤 경우만 공시송달의 경우만 효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비교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송 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중요한 표현은 요거죠. 동일한 수령 대행이니 소송 당사자 쌍방의 소송 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는 없고 이러한 보충 송달은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보기 3번도 보시면 보기 3번을 보시기 전에 먼저 법정 대리인이냐 소송 대리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만 송달해도 되겠죠.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모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재자 재산관리는 법정 대리인이죠. 따라서 여러 명이 선임이 되었더라도 그 중에 어떻게 법정 대리인이니까 한 사람에게만 송달해도 충분합니다. 자, 보기 4번도 보시면 우리 이제 소송법 185조 2항에 따른 발송 송달은 물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자, 송달받을 장소를 바꿨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우리 판례는 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를 했지만 그 바뀐 장소에서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도 이제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밑줄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재판상 청구와 시효 중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보시면 보기 4번이 되겠죠. 자, 갑이 병회사 측에 보조 참가해서 의뢰 과실의 존부 등에 관해서 다툰 경우 자, 갑의 보조 참가로 인해서 갑의 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가 없느냐? 아니죠.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판례의 경우도 이제 비교되는 판례가 없으니까 그 보조 참가라는 말이 나오면 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질문도 볼게요. 이제 1번. 자,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에 일부만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일부 청구가 되겠죠. 이때 소송 경과에 따라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는 했는데 자, 소송 종료될 때까지 이제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저기 쉼표 앞부분이 되겠죠. 자,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효력은 있다. 자, 최고로서의 시효 중단 효력은 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로서의 시효 중단의 효과는 있다 정도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3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원인 채권에 의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에 의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인 채권에까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원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시 이제 보기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해서 자, 요 표현이 나오는 순간 어때요?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여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또 하나, 자, 요 지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 보기 2번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따라서 판결 확정 후에 6개월 내에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를 해도 처음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민법 170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이제 W 자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술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170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 추가를 하셔도 되겠죠. 자, 문제 7번 이제 재판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이제 2번이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1번, 3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들을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이게 원칙적인 지문이긴 하죠. 자, 이럴 때 제3자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이때 원고와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없느냐? 아니죠. 제3자가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제3자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볼게요. 이제 화해의 당사자 일방이 화해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재판상 화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당사자가 재판상 화해의 해제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심의소에서 재심 대상 판결 및 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화해가 성립이 되고 그 화해 조서가 작성이 되었을 때 그 화해 조항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가 없느냐? 자, 아니죠. 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근데 이 재심의소는 뭐예요? 형성의 소입니다. 그래서 형성의 소는 형성 판결이 나야 형성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이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가 되려면 이 재심의소가 인용이 되어야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화해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다음 이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이제 가와 다와 라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죠. 그래서 추주총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이 아니다. 통상 공동소송이 아니다. 이렇게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자, 이 경우도 관리처분권이 여러 명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관계인 중에 일부만 당사자로 된 판결은 어떤 판결입니까? 당사자 적격을 간과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산재단에 관해서는 대해서는 효력이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라도 마찬가지죠. 자,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어서 밑줄 부분이죠. 자,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뭐다?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따라서 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일부의 소취와도 불가능하고 혹은 일부에 대한 소취와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것까지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제 소송 비용의 재판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지문은 이제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이따가 이제 보도록 하고 옳지 않은 지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반드시 그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혹은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여기 이제 형광 표시 부분이죠.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이를 증명한 경우에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형광 표시 부분은 제가 이제 함정 문구로 넣은 거고, 이렇게 요 사정은 아예 어떻게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고, 자, 4번도 보겠습니다. 자, 기판력 있는 본안 판결에서 소송 비용 상환 의무에 관한 실체관계 판단이 이미 확정된 후에 이에 근거해서 법원이 상환 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서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원래는 어때요?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소송 비용에 관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정답 지문을 볼 텐데 이 정답 지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여기 해설 부분을 보시면 이 판례는 이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거를 본 다음에 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보면 자, 본안 소송에 관해서 위임받은
소송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은 이제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것부터 기억을 하셔야겠죠. 어디까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에까지 미칩니다. 자, 이렇게 딱 떼어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거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자, 본안 소송의 이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는 뭐가 없이도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본안 소송의 부수 절차인 어디까지?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근거로 해서 다시 보기 1번으로 가보시면, 자, 본안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그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혹은 지급받기로 했다면 그 소송 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는 그 대가 역시, 그 대가라는 게 요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한 그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 당사자는 어디 부분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쵸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1번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그 요 부분과 요 부분 모두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딱 이제 두 가지 형태로만 소송을 수행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죠. 따라서 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하면 이제 부적법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고, 또는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이 할 수 있는데 이때 구성원이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전원이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세 번째 줄이죠. 구성원 전원이 아니고 구성원 개인이 하는 경우, 이때는 세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개인이 사단의 대표자다. 그래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 그래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해설에 나와 있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존 행위에 기해서 하더라도 그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1번과 보기 2번은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과 형광 표시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는 어때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당사자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주의할 게 뭐예요? 비송 사건에 있어서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형광 표시된 부분도 같이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소송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시 명령이 있으면 잘 알고 계시죠?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죠. 자, 이후에 채무자 이행소송 계속 중에 이때 주심 채권자가 압류 및 주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서 주심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느냐? 자, 회복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또 하나 정리하실 건 요 당사자 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 요건이죠. 물론 이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 요건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 종기일 시지만 우리 판례는 어때요? 이제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할 수 있고, 그리고 당사자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나머지 지문들도 좀 챙겨볼게요. 직권조사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첫 번째 쟁점이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이제 두 번째,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원고에게 있죠. 다만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이라면 피고에게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셔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자, 보기 2번을 갑니다. 원래 이제 판결의 경우는 이른바 필요적 변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죠. 다만 부적법 판소로서 금을 보정할 수 없을 때는 뭐가 없더라도 변론 없이도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설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도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원고가 속권을 남용을 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를 했을 때 이제 법원은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요 조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정리를 하실 게 194조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원고가 소권을 남용을 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이제 법원은 어떻게 변론 없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요 조문하고 여러분들은 194조의 사항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같이 신설 조문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인데, 본안 판결뿐만 아니고 뭐 소송 판결도 기판력이 있다 없다,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송 판결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 요건의 엄결에 관해서 미친다. 다만 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본안 판결의 기판력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송 요건의 엄결이 보완된 상태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기판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또 태도죠.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볼게요.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 이제 지문들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지문들입니다. 먼저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을이 미성년자이고 이때 이제 을의 미성년 후견인이 자, 갑의 소제기에 관해서 소송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때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지만, 아니죠. 상대방의 소제기에 관해서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2번 해설 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것과 비교할 게 뭐냐면 이제 미성년 후견인 등이 소취하 등의 소송 종료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뭐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등이 이른바 소송 종료 행위들, 중요한 소송 행위죠. 자, 요 경우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후견 감독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죠. 어디가 아닙니까? 수서법원이 아니죠.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가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도 이제 보실 텐데, 보기 1번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소송 무능력자이죠.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 행위는 유동적 무효. 따라서 추인이 가능한데 어떤 추인도 가능해요.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3번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의 소송 행위는 무효.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 행위도 무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결 정본이 미성년자 을에게만 송달이 되면 그 판결 정본 송달은 부적법하고 무효이죠. 자,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진행될 수가 없겠습니까? 상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이 상소기간은 또 뭐다? 직권조사 사항이죠. 즉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의권 상실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보기 4번을 봅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일 때 이제 갑의 법정 대리인, 뭐 예를 들면 친권자 등이 있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은 정인 신문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 주의를 하실 것은 이때 미성년자도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아울러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이니까 1, 2, 3번 옳지 않은 것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제 재항고도 그렇죠? 최초의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 항고와 적시 항고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거죠.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 항고인지 적시 항고인지에 따라서 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이럴 때 이제 재항고가 통상 항고냐 적시 항고냐는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그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밑줄 친 부분은 옳은 부분이 되겠죠. 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를 했는데 항고심이 기각합니다. 자, 항고심이 기각했다는 것은 원심을 유지했다가 되겠죠. 따라서 요 항고심이
기각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마찬가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그 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여전히 그렇죠. 따라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 항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주의해서 그렇죠? 정리하셔야겠죠. 그리고 2번 봅니다.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재항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좀 그럴듯하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재항고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은 재항고를 할 수 없고 누구만 항고인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주의하셔야겠죠. 자, 보기 3번 봅니다. 자,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제도의 고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특별 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제도의 고안에 의해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제 판례는 특별 항고가 있는 경우는 제도의 고안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따셔서 대비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자, 보기 3번 봅니다. 그것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강제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 이게 민사소송법상의 즉시 항고냐, 민사집행법상의 즉시 항고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민사소송법상의 즉시 항고로 봅니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즉시 항고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가 없습니까? 항고 이유서 제출이 필요가 없죠. 그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볼게요. 재판상 자백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보시면 우리 이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중, 즉 사실 중에서도 주요 사실만 자백의 대상이 되고 뭐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사실상 진술만, 그 중에 물론 이제 주요 사실이지만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뭐예요? 법률상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요 주요 사실 자체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요 주요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 여기 형광 표시된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법률상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 질문들도 보시면 1번이죠. 자, 여기 이제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 절차에 자백 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관계없죠. 두 경우 모두 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이제 판례 표현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보기 4번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 자백의 구속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뭐 예외적으로 이제 자백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어때요? 이제 상대방이 동의하면 자백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게 여기 밑줄 친 문구가 되겠죠. 자, 자백 취소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예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자, 이것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거냐? 우리 판례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요 문구 밑줄 친 부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제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정답 질문을 볼게요. 자, 관할 합의는 소송법상 행위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 승계인에게는 미칩니다. 하지만 이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문구입니다. 이 특정 승계의 경우에도 관할 합의 효력이 특정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만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지문에 보시면 채권 특정 승계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조금 이제 챙겨볼게요. 자, 보기 1번. 자, 국가의 보통재판적.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피고일 때, 그때는 그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뭐 법무부가 되겠죠. 혹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조문이니까 조금 이제 보시고, 자, 2번 봅니다. 자, 특허권 등을 제외한이 아니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유인 경우는 어때요? 자, 전속 관할입니다. 당연히 이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임의 관할이 될 거고, 이제 다만 이제 단수 규정도 봅니다. 자, 서울고등법원 있는 곳의 지방법원 총 5군데이지만 어디만?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한정한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보기 4번도 한번 요 밑줄 위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소와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보시면, 자,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된 때는 효력을 잃죠. 자, 이때 항소가 각하된 때는 효력을 잃지 않느냐? 아닙니다. 항소가 각하된 경우도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 지문들도 보겠습니다.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해서 같은 채권에 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자, 왜냐하면 여기 이제 써진 것처럼 반소는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을 포함해야 반소의 이익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소의 이익이 없죠. 그래서 부적법합니다. 자, 보기 2번도 볼게요. 자,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라면 본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때는 요 보기 2번하고 보기 4번을 잘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을 챙겨 볼게요. 이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언제까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시는 이제 시기가 될 거고,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이제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질문 먼저 볼게요. 이제 원고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말하자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원고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소를 제기를 했는데, 자, 법원에서 심리를 해봤더니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천만 원의 채무의 존재가 인정이 될 때, 그때 이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하면 돼요? 자,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 판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판결 주문이 이렇게 됩니다.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그래서 이 사안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그렇죠? 이 판례가 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나머지 지문들도 볼게요. 자, 보기 1번. 자, 대지 임대차 종료 시에 대지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자, 요거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인도 청구에는 건물 매수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느냐? 당연히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에는 건물 인도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쟁점은 뭐다?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두 번째 쟁점은 청구 변경 없이는 건물 인도 판결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전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즉 성명 의무가 있다 하는 두 번째 쟁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 3번. 자, 사행 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에는, 이 주장에는 이제 사행 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비록 채권자가 원상 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뭐가 없이도 청구 취지 변경 없이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읽으실 때도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사안이라는 것들 좀 이제 떠올리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보실 건 보기 4번입니다. 자,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여기 이제 보시면 세 번째 줄이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요 문구는 이제 뭐하고 비교되는 내용입니까? 자, 소재기는 이제 처리하는 게
소의 취하이죠. 소재기 철회는 소의 취하. 이때는 266조 2항에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취하와 비교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때 그 법원은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변론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처분권주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18번 봅니다. 자,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보시면, 자, 당사자는 확정된 성소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서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조금 풀었으면, 원고가 전소해서 청구 인용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소, 즉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때 이제 후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시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가 있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자, 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소를 제기할 수 있죠. 자, 이때 이제 후소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하시고, 이제 나머지 질문들도 볼게요. 자,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사람이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양수인은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이 건축 중인 경우, 이때는 소의 이익이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상황, 즉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경료가 되면 그때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이 되겠죠. 즉 이제 2번의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는 되어 있지만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판례와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모두 이제 비교를 잘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의 경우는 요 이제 형광 표시된 부분인 구체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추상적이라는 표현, 요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기 4번을 볼 텐데, 이 보기 4번의 경우는 우리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틀렸죠. 좀 이제 주의를 하셔서 잘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실 모의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잘 보시면, 자, 채무자가 사회 행위로 인한 건저당권의 실행으로, 밑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건저당권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수익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건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어때요?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었더라도 채권자는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사회 행위인 어떤 소송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 채권자인 입장에서 건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게 되면 이때 그 수익자는 건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변제받은 피담보 채무를 그렇죠?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채권자가 배당받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상황을 잘 좀 보시고 파악하시고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일부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정답 지문은 2번인데 정답 지문 2번을 보시기 전에 먼저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부 가분 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른바 이제 묵시적 일부 청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 남은 잠부 청구에까지 미치죠.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잠부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와 볼게요. 2번입니다. 자, 가분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요거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했다. 자, 명시를 했으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잠부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잠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한 경우에는 잠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소로 잠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성소한 판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지문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시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보기 1번도 볼게요. 자,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 채권으로 상계했을 때 이때 그 일부 청구한 금액을 가지고 할 거냐 혹은 채권 전액을 가지고 할 거냐, 우리 판례는 이른바 외척설에 따라서 채권 전액을 가지고 하죠. 자, 그래서 일부 청구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든 요 이제 지문처럼 상계 항변을 하든 일부 청구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한다, 전액을 가지고 한다. 이제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3번의 경우도 이제 명시설에 입각해서 이제 풀면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속해서 20번 지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4번도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존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합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된 후에 그 판결의 그 기판력은 후소가 중요합니다. 후소가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느냐? 이때는 미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소와 후소는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후소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실 게, 후소가 만약에 이거라면, 후소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피대위 채권에 의해서 소를 제기를 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죠. 물론 전제가 뭡니까?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해서 기판력이 미치죠. 그래서 이제 보기 4번의 경우는 후소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지, 후소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지, 그 두 개를 잘 구분을 하셔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지문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는 채권자 대위 소송은 제3자 소송 담당이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기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기 2번 보시기 전에, 자,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 채권의 존재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자, 이렇게 되면 피보전 채권이 없겠죠.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인지 사행위 취소소송인지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면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원용할 수 없지만, 사행위 취소소송이라면 수익자는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21번 볼게요.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을 먼저 봅니다. 자, 소액사건으로 소가 제기되어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심리하여야 할,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 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 요거는 이제 소액사건하고 소액사건이 법원이 변론 병합했죠. 변론 병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그 소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되죠. 근데 적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도 볼게요. 자,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청구를 분할해서 그 일부만을 청구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조문이죠.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소를 각하시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보기 2번 봅니다. 자,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 기록에 의해서, 자,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때는 뭐가 없이도, 그리고 이제 형광 표시가 중요하죠. 변론 없이도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지만 물론 이제 판결은 필요적 변론이죠. 그래서 이제 변론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 4번입니다. 자,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여예소에서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은 뭐가 없기 때문에 비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22번 봅니다. 자,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조문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원칙이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이때 자, 다음 조문입니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어디예요? 하급 법원이 아니고 상급 법원이 관할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2번입니다. 자, 재심의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재심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당초의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자, 인용될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재심의소가 부적법하면 당연히 그 교환적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잘 읽어보시면 그렇죠. 거기 지문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3번 더 볼게요. 이제 재심 소송 절차에서 자, 중간 확인의소를 제기를 한 것은 재심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재심 대상 소송의 본안 청구에 대해서 그 선결 관계에 있는 법률 관계 전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이러니까 만약에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인용될 수가 없겠죠.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는 그때는 중간 확인의소를 각하고 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죠. 또 이제 주의하실 건 이렇게 나와도 정답 지문이죠. 중간 확인의소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도 없다. 심리할 필요가 없다. 자, 심리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해야 돼요?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냐 판결이냐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심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중간 확인에서는 각하시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왜 판결 주문에 기재를 해야 돼요? 중간 확인에서도 뭐예요? 소입니다. 그렇죠? 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판결은 주문에 기재를 해야겠죠. 그때 만약에 주문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재판 누락이 된다. 자,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4번도 이제 조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23번 이제 소송상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볼 텐데, 요 정답 지문을 보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두 문자를 이제 기억하셔야겠죠. 특기통 선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송법상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때는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죠. 그래서 특기통, 여기 이제 문제가 없는데 뒷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했을 때 그 재항고인의 재항고가 자, 즉시항고일 거냐 통상항고냐.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죠. 이때 재항고가 통상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그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의 재판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원심을 유지를 했다는 얘기죠. 원심을 유지를 했다는 얘기는 요 선임신청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항고는 여전히 즉시항고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통상항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면, 자, 즉시항고는 일주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죠. 하지만 통상항고는 항고에 이익이 있는 한은 기간 제한이 없죠. 그런데 기간 제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 부분도 그렇죠. 요 두 문자뿐만 아니고 그 재항고의 구분 방법까지 같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기 2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보기 2번의 경우는 여기 이제 심표 앞문장까지는 이미 변호사 시험에 기출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되었던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뒷부분 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볼게요. 자, 본안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제 집행이나 보전 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무슨 얘기냐면 강제 집행이나 보전 처분에 대한 그렇죠 권한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변호사가 해줄 수는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위임계약상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죠. 요 의무는 수권 행위가 아니고 이제 별도의 위임 계약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볼게요. 자,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당해 심급에 한정이 되고, 자, 소송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 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보기 4번에 이 지문은 심급 대리 원칙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지문은 뭐예요?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는 사안도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사소송법 81조의 승계참가와 82조의 소송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이제 옳은 지문은 3번이니까 나머지 이제 옳지 않은 지문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1번의 경우는 이제 나름 최신 판례이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2024년 이제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아까 이제 우리 해설 강의 첫 시간에 그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4년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와 관련된 자료는 오순한테 이제 별도로 나눠 드릴 테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먼저 일단 봅니다. 이제 채권 양수인이 소송 계속 중에 승계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참가 신청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제 소송 계속 중이라는 것은 소장 부분 송달 후를 얘기를 하겠죠. 이때 여부는 채권 양도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요때가 아니고 대항 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 승계인은 통상 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 뒷문장은 안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결정, 즉 소송 인수 결정은 우리 암기를 하셨죠. 중간적 재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자,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요 판결의 경우도, 요 지문의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승계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자, 1심 법원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1심 법원은 승계 참가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까? 피참가인에 대한 판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자, 항소심이 승계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자, 항소심에서 밝혀진 경우, 이때 항소심 법원은 곧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 심리 판단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피참가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없습니까? 1심 판결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피참가인의 청구는 어디에 계속 중입니까? 1심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피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보기 3번 봅니다. 자, 소송 계속 중에 소송 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 인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요거죠. 승계 적격의 험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요 지문까지만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나아가서 이때 이제 법원의 심리 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그때 판결 내용이 될 텐데, 그때는 청구를 기각하여야겠죠. 뭐가 아니다? 신청 각하가 아닙니다.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죠.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볼게요. 형광 표시 부분을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 같은 부동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전소 변론 종결 전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휘덕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했을 때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느냐, 즉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전소는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의 소, 후소는 휘덕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자,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려면 기판력이 작용이라고 해서 소송물이 같거나 선결 관계에 있거나 모순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기판력이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전소가 소유권 확인의 소유니까 만약에 후소의 형태가 뭐 소유권에 기한 무슨 청구해서 했으면 소유권까지는 기판력이 미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마저도 아니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전소 변론 종결 전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소 변론 종결 전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 얘기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판력의 시적 범위나 주관적 범위를 따지기 전에 뭘 먼저 따지라 그랬습니까? 기판력이 작용하는지를 먼저 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는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적 범위는 1번의 문제죠. 자,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종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에 미칩니다. 뭘 따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잘 보시면 자,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이제 좀 줄이면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되겠죠. 이때 요 가등기 말소 청구권의 전부가 소송물. 이 소유권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선결적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그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어디까지만 미칩니까? 가등기 말소 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는 선결적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소유권 전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얘는 이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보기 4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판력의 작용 중에 모순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판례를 읽으실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소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제기를 하고 전소가 청구인용 확정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집니다. 자, 이후에 이번에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요. 그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내세워서 그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의 대상이 뭐다? 전소의 이전 등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소에서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고 본 거잖아. 근데 후소에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른바 소송물끼리의 모순관계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기판력의 저촉이 됩니다. 잘 보시면 전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 후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서 소송물은 다르지만 어때요?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소에서 또 뭘 다투는 겁니까? 전소의 소송물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전부를 또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물을 또 다투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기판력의 저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순관계. 이제 우리 시험에 선결관계는 한번 나왔죠. 아직 모순관계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모순관계 사안도 잘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2회 우리 민사소송법 동행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